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창룡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한반도 정세 회과 전망 2부로 지난번 남북관계에 이어서 2020년 미북관계 회고와 전망 및 북한의 8차 당대 전망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어떤 결렬 이후 어떤 판문점 회동과 스톡홀름 실무협약을 통해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었죠. 이건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이 특히 우리 정부가 주선해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접점 마련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2020년 내내 거의 그대로 이어졌는데, 김 박사님께서는 그 당시 다시 한번 회고해볼 때 북미 회담의 협상 결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예, 재론할 것도 없이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사가 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한 데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북한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그간의 언설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부과한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대북제재 해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교환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그러니까 다른 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주장하면서 협상 틀을 전환하려고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돌이켜보면 2020년 1월 1일 북한은 전날까지 2019년 말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김정은이 보고한 내용을 이제 결정으로 채택해서 신년사 대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선 첫째는 자기네들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 모라토리움을 더 이상 부여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북한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강도와 폭은 미국의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가지고 북미 간에는 어떤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월 중에 한두 차례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거 외에는 큰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고 북미 회담의 재개 여건을 상당히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좀 하지는 않았나요? 네,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 카드를 이용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초에 김정은이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 3월에는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미국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 하는 이런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때 3월 달에 어떤 트럼프의 친서에 김여정이 답신을 그때 보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김여정은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 사이 특별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오히려 김여정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것이 어떤 대화로 이어졌던 건 없죠. 예. 사실 김여정이가 3월 20일 날 트럼프가 보낸 친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지도자 간의 특별한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3월 24일 조선신보가 보도한 것을 보면 친서 교환은 양국 지도자 간의 사적 감정일 뿐 대화 재개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요구원대로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 대화적인 없다 뭐 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나가지고 김여정은 7월 달에서 미국 조야에서 미북 정상회담 재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7월 10일 날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연내에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미북 협상의 기본 주제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 DVD를 꼭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러한 것을 김정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DVD 얘기를 하면서 미국하고 어떤 비밀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한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DVD를 왜 보고 싶다고 했는지 사실 그 진위는 저도 이제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든 뭐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연락은 해야 되니까 연락 관계는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 표명이 아니었는가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의미는 김여정이가 대미 관계 전면에 나선 것을 그렇죠. 과시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뒤로 사실 이제 뭐 미국은 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미국 협상의 모멘텀은 줄어들었고 10월 10일 날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북한은 최신형 ICBM이라 신형 SLBM, 북극성 4 뭐 하는 것들을 꺼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김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무력을 과시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그동안에 쭉 트럼프와 친서를 교환하면서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그 전략무기 성능 개량을 하는 그런 기회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 기만에 속아서 북한의 그 무력 증강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북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뒤로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 자기가 내세웠던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핵 동결 이런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나타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지 어쨌든 트럼프가 굉장히 화를 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러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재선을 실패하고 나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고삐를 잔뜩 지었는데 가만히 보면 11월 19일 날 그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그런 그 북한 기업과 러시아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12월 2일은 그 알렉스 웡 북한 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면 아주 뭐 500만 불까지 보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는 12월 8일 날 북한이 그 석탄을 중국으로 마음대로 밀수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북한, 중국, 홍콩 기업들을 제재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굉장히 그 트럼프 정부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재 고삐를 취하는 거 보면 상당히 타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아마 김정은한테 화풀이도 하고 내가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어떤 물러가기도 했고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잖아요. 선거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이는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그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현상 유지 전략을 끌고 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바이든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사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미북 관계에 있어서 현상을 타파하려는 그런 전략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그 바이든 당선자는 그 선거 그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을
그 불량배, 예. 서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뭐 폭력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하는 기자들의 그 질문에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핵 군축에 동의하는 조건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랬었죠. 얘기했는데요. 북한도 바이든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지요. 김정은,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미국 대통령이 됐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뭐 어떤 개인이 됐든 탈북자가 됐든 아니면 뭐 대한민국 민주인사가 됐든 그 간두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온갖 악담을 갖다 퍼부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새해 그 1월 20일이 되면 그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임 국무장관에는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장관으로서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던 그 토니 블링컨이 지금 지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근데 뭐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또 그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면 2021년에 미북 관계는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어떻든 북한에 대해서 인권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핵 문제 해결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현실적인 위협 세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정책을 미국은 펼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들이 표현하는 핵 억지력을 지속 강화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강화시키겠다. 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런 레토릭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예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1월 초에 그 8차 당대회를 여니까 여기에서 뭐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전략을 그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뭐 개략적인 뭐 방향성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뭐 이제 북한이 이제 대외 전략이 표명이 되겠죠. 미북 관계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의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셈법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회에서는 이제 김정은이를 당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를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최고인민회의의 임기하고 같다고 돼 있거든요. 5년인데 어쨌든 김정은이도 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이고, 국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도 다시 추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대회를 통해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어떤 변화를 볼 것인가, 그리고 김여정의 공식적인 지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변화가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틀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북 정책 진영이 짜여지려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무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백악관의 어떤 핵심 인력들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지금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지금 미국으로서는 우선 코로나 대응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어떤 어떻게 보면 파탄난 경제를 다시 복원시키는 문제,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 문제,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관여라든가 뭐 대중관계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혼자 어떤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뭘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나 뭐 주변 뭐 일본도 역시 뭐 영향권이 있으니까 어떤 동맹국가의
조율을 좀 더 중시하고 어떤 과거 육자 회담에서 있었던 바 뭐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자적인 접근을 좀 손에 나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김여정에 대해서 이번 그 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김여정이를 대외적으로 무슨 그 간판으로 내세우려면 좀 거기에 합당한 또 직함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까 하신 거죠. 그 이번에 좀 예. 그럼 뭐 정치국 지금 현재 후보위원이긴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정치국원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정무국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국과 정무국의 차이는 정무국은 사실 과거 그 당 총비서 직제가 있을 때 그 비서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나누는데 정치국은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비서국은 그 당 사업을 실행하는 기구거든요. 정무국 역시 이제 비서국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당 사업을 실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김여정이가 정무국에서도 어떤 지위를 부여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뭐 김여정이 뭐 그 직책이 더 올라가건 뭐라건 어쨌든 김여정이 2인자로서의 위상은 뭐 몇 번의 어떤 그런 대미 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것이 분명히 그 대미 그 정책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김여정의 어떤 방미를 초청한 것을 뭐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수령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체제고 지금 현재 김여정 이상으로 김정은이 신임을 받는 그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접촉 대상자는 김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건이 성숙된다면 김여정이를 초청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럼 한번 그 8차 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쨌든 2021년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여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이 취임한 지 딱 10년째가 되는 해잖아요. 지금 북한 체제나 뭐 대부분의 공산주의 체제들이 그랬습니다만 이게 5년, 10년이 꺾어지는 주기를 굉장히 중시해서 두는데요. 더더군다나 지난 10월 그 당창건 기념일에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 그 대내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까? 그게 사실은 쇼입니다. 쇼.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이번에 말씀하신 그 기회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 2013년인가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뭐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지도자가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은 책임입니다. 예전에는 지도자의 그 권리라고 생각했었지만 간주했었지만 지금은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그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정말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사실 무역은 뭐 지금 10월 달 이후부터는 북중 간의 무역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 99%가 줄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오고 있죠. 거의 뭐 외화 소득원이라는 건 차단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수출도 사실은 밀수 이외에는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 노동자도 다 철수되어 있고 관광도 없고 뭐 개성공단도 지금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는데 뭐 금방 재개되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물자와 에너지, 돈이 다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 당대에서 뭔가 내세운다고 하지만 강력한 자력 갱생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보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또 쥐어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쥐어짜겠다는 체제 유지에 외부 정부가 이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걸 막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북한이 2021년에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그러한 활동을 더 많이 해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서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사이버 공격과 해킹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북한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한테 외화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이제 당경제와 인민경제로 북한은 나뉘어 있는데 그 당경제가 외화를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서 뭐 김정은이가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가 떨어지면 그런 체제 유지 수단이 하나가 약화되는 거예요. 북한 그 수령 체제에서 외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미국이 간파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외화를 굉장히 조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삼아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는 이런 인식,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는 평화라는 구호에 집착하는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집권 세력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호의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굴한 평화 추구 자세로는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북한은 전쟁 불사의 각오로 그걸 핵 보유국을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평화를 추구를 하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